자, 이번 장에서는 그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컴퓨터가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사용자가 정해진 룰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법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실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방법인데 인간의 신경망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깊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통계적 학습 알고리즘인데 사람의 뇌와 같은 뇌가 동작하는 그러한 부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학습 알고리즘이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신경망을 좀 더 복잡하게 사용해서 만든 그런 학습 방법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떤 그 학습을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 딥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그 기술에서 중요한 용어들이 딥러닝, 인공신경망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서 머신러닝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설명하면서 딥러닝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용어들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뭐 뉴럴 네트워크,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러한 용어들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AI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은 인공지능 AI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이런 기술들은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 인공지능, 그래서 스트롱 AI가 있고요. 약 인공지능, 그래서 weak AI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강 인공지능, 스트롱 AI 같은 경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능을 가진 AI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위크 AI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에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AI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AI가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약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 아래서만 동작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목적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약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시로는 구글 알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둑을 두던 그 구글 알파고하고 IBM의 왓슨,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딥블루, 이러한 것들이 약 인공지능의 예시가 될 거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인공지능은 뭐냐? 인간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의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그리고 영화 허에 나오는 뭐 사만다, 이러한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각 인공지능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약인공지능의 예시로들은 요 세 가지는 현존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강인공지능의 예시로들은 야들은 요것들은 다 영화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각 인공지능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이 99%가 약인공지능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보다 좀 더 발전한 개념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벤져스에 나오는 비전이라고 하는 캐릭터, 혹은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이런 것들이 초인공지능의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강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의 예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약인공지능의 예시로 들었던 딥블루입니다. 딥블루는 원래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결국은 IBM하고 협업을 통해서 완성이 된 인공지능이 되겠고요. 이 딥블루가 1997년도 5월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체스 챔피언이었던 체스 챔피언 그랜드마스터였던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최초로 체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승리를 거둔 예가 되겠고요. 일설에는 요 딥블루가 실수를 한번 했는데 그 실수를 이 체스 챔피언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 딥블루의 실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패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멘트는 딥블루를 개발한 사람이 한 멘트인데요. 보시면 딥블루는 엄청난 하드웨어를 쓰고 모든 규칙을 계산해 직접 코딩한 패턴을 부여해 인간 챔피언을 이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당시에 이게 IBM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IBM의 서버,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모든 규칙을 계산했다. 그러니까는 체스도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의를 해놓고, 그러니까는 인간이 여기다가 이 지점에 어떤 수를 놓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챔피언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어떤 그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이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룰 베이스의 개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약 인공지능의 두 번째인 IBM 왓슨입니다. IBM 왓슨은 IBM 슈퍼컴퓨터에 구현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미국의 인기 TV 퀴즈쇼인 제퍼디 쇼에 출연을 해서 인간 챔피언들을 꺾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요 두 분들이 이제 최다 연승을 하셨던 분, 그리고 상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 어떤 식으로 퀴즈를 푸느냐, 그냥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질문을 자연어로 주게 되면 그 자연어를 분석을 해서 질문을 파악을 하고 해당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내놓는 형태로 퀴즈쇼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 상금을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 거의 3배 정도의 상금을 획득하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약 인공지능의 예제인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아실 내용이고 2016년도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에서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고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판을 진행을 해서 한 판을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하고 4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바둑에서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경우의 수를 따지기에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바둑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50에 150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수 자체가 우주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것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수를 모두 헤아려서 이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국을 진행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서 결국은 알파고가 한 판을 패하고 네 판을 이기는 걸로 이제 대국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알파고가 실제 이세돌 구달하고 이제 대국을 하기 전에 어떠한 학습을 진행했는지 보면 우선 기존에 대국이 진행됐었던 16만 건의 기보, 그러니까 16만 건의 대국에 대한 결과를 지도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여기 문제가 있으면 답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과 문제를 동시에 줘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16만 건의 기보를 줬다라는 거는 그 16만 건에 대한 대국의 결과를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16만 건의 기보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된 요 결과를 가지고 본인과 100만 번의 가상 대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파고가 있으면 또 하나의 동일한 알파고를 하나 생성을 해서 둘이 대국을 100만 번 이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완성이 됐고요. 이후에 알파고가 있었으면 이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있었고 이 알파고 제로는 이 지도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강화 학습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고 제로하고 대국을 했을 때 100판을 하면 알파고 제로가 전승을 하는 정도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알파고 제로가 전 세계에서 인간과 뭐 인공지능을 통틀어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그런 AI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결국은 인간의 도움 없이 컴퓨터가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할 때 어떤 빅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 모델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들어졌으면 이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입력을 했을 때 원하는 의사결정이나 예측들이 수행이 되는 것, 이것을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머신러닝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학습 데이터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데이터가 요구가 되고요. 그 부분을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 나오는 결과물이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머신러닝 모델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혹은 수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만든다가 되겠고 그런 실제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 모델이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다 적용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평가 결과를 다시 모델에 피드백 적용을 하게 되면 모델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머신 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머신러닝 모델이 나온다. 그럼 이 모델이 나왔으면 이 모델이 정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평가하게 되고,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분석을 해서 피드백으로 모델을 수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사진이 있어요. 그럼 사진이 있으면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판단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학습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고양이 사진, 많은 수의 고양이 사진, 그리고 많은 수의 강아지 사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머신러닝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머신러닝 모델은 뭘 할 수 있냐면, 사진이 들어오면 얘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그럼 이런 모델이 완성이 됐으면, 그럼 실제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새로운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들을 준비해서 모델에 적용을 시켜보면, 결과가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강아지로 판단을 하고,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 모델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강아지를 넣었는데 고양이가 나오더라,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땐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머신러닝이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네트워크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의 신경계는 이런 뉴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뉴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신경이 전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그리고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모델 삼아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네트워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면 그 인공신경망은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력층, 그래서 이 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열은 데이터 입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입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은 중간에 있는 은닉층에서 어떤 조작된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그런 층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의 열은 출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요 은닉층은 실제 데이터들이 진행되면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요 예제에서는 은닉층이 하나만 있지만 나중에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이 중간에 입력층이 뭐 수백 개 계층, 뭐 필요에 따라서 몇백 개의 계층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제는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인공신경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좀 더 이제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세 가지가 입력층이 되겠죠.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입력층이 될 거고, 요 가운데가 은닉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출력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 은닉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가게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어떤 그 조건이 들어왔을 때 밥을 먹을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에 대한 판단의 요소로서 입력으로 배고픔, 그리고 통장의 잔액, 그 주변에 식당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 세 가지의 입력의 값에 따라서 실제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배고픔이 10이고 통장 잔액이 10이고 주변 식당이 3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고픔이나 통장 잔액 이런 거에 비해 주변 식당의 값이 높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다른 입력이 들어올 수도 있죠. 똑같은 형태의 인공신경망이지만 이제 입력의 값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 배가 고픔이 90이고 통장 잔액이 50이고 주변 식당이 30인 경우 배고픔이 크기 때문에 밥을 먹을까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먹겠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입력이 있을 때 처리를 하고 어떤 출력을 내줄 건가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간단하게 입력이 3개였을 때 배고픔, 통장 잔액, 뭐 주변 식당 이 3가지 입력이 들어왔을 때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에 인공신경망을 보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먹을지 말지, 그러면은 뭘 먹을지, 그럼 어디서 먹을지, 이 중간에 선택이 많아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입력에 따라서 이제 먹을까를 통과를 해서 출력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입력별로 또 뭘 먹지를 통해서 출력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입력에 의해서 어디서를 통해서 출력으로 가는 경우들, 또 많은 경우의 수가 또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출력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한 예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봤던 예제보다 이제 복잡해진 건데,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은 확장을 해서 좀 더 복잡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공신경망의 대략적인 동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신경망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야 라고 깊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은닉층을 통해서 출력층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대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이라는 발음이 너무 안 돼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로 사용할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층 1개와 은닉층 1개, 그리고 출력층 1개로 구성되어 있는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층들을 보시면 입력층은 2개의 노드, 은닉층은 3개의 노드, 출력층은 1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드라는 용어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요 동그라미를 뉴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요 각 층을 이루는 요소들, 이 동그라미들은 노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입력층은 1번, 2번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은닉층은 3번, 4번, 5번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증은 마지막 6번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각 입력에 1번 노드 입력으로는 0.2라는 값이 들어가고 2번 노드에는 0.9라는 입력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의 목표치는 출력이 0.5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 0.2라는 값이 이렇게 0.9라는 값이 각각의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출력으로 현재 예제에서는 0.56이란 0.50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값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입력 값이 있고요. 그리고 요 선들 각각의 노드를 잇는 요 엣지들은 가중치라고 표현합니다. W라고 표현을 하고요. 노드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은 바이어스라고 해서 그냥 용어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값이 있고 각각의 노드들을 연결하는 가중치라고 하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노드마다 어떤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입력 값, 바이어스 값, 가중치 값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0.2라는 값이 1번 노드로 들어왔는데 1번 노드를 통과하면서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노드의 출력으로는 0.2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0.2라는 값이 3번 노드로 전송이 될 때 요 가중치 값은 곱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가중치니까 0.05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은 그냥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 더하기 마이너스 0.3이 되는데 요 값이 1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갔을 때의 데이터 처리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3번으로 오는 값이 1번 노드에서 오는 거 말고도 2번 노드에서도 역시 3번 노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0.9를 웨이트에다가 곱하게 되죠. 웨이트는 0.01입니다. 0.01을 곱하게 되고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값이 되는 거죠. 바이어스 값은 0.-0.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각각의 노드에 입력되는 값들이 계산이 되고요. 그럼 이런 값들이 이제 각각의 노드마다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은닉층에서 나온 이 세 개의 값들을 다시 6번 출력 노드에 전송할 때에 똑같이 웨이트는 곱해주고 바이어스는 더해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값이 0.5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현재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은 0.5 목표 값에 거의 근접해 있는 최종적인 값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설정되어 있는 값들은 최종 목표 값에 거의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한 번에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 각각의 값들은 초기에는 랜덤 값들이 들어가 있어서 0.56이 아닌 뭐 0.12 값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 얼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차가 있는 값들을 점점 0.5에 맞춰 가기 위해서 이 반대로 역전파라고 하는 기술도 있는데 그런 기능들까지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0.56이 0.506이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했을 때 뭐 0.1이 나왔으면 0.5에 도달하기 위해 값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 이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수천 번, 수만 번 하게 되면 여기 출력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목표 값인 0.5에 근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0.5의 값에 근접한 값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용적으로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심플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당연히 입력 계층과 출력 계층은 하나씩 존재할 테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다른 말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히든 레이어가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연산이 당연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온 데이터들은 훨씬 정확하고 정교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럼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딥러닝은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데이터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냅니다.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고 그 찾아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한 것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는 맞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냐면 인풋이 있을 때 이 인풋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표시가 된 특징이 표시된 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어떤 분류가 되고 그것의 결과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특징을 추출하는 이 부분이 인간이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학습을 하느냐, 이 차이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추출하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이터 레이블링 혹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를 구분하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진이, 자동차에 대한 사진들이 쭉 데이터로 있겠죠. 수만 장, 수천 장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진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전에 그 입력 데이터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특징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 그런 행위를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그게 머신러닝이고, 이러한 데이터 라벨링이나 이런 작업 없이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면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특징을 찾아내고 분류를 해서 결과까지 내주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징 추출을 할 때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보시면 네모난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자동차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레이블링 혹시 라벨링이라고 하는 작업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사진과 같은 데이터에서 특정 특징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사진에서는 자동차를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승합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여기 보면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를 모두 표시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트럭에 관련된 사진이 들어가도 자동차로 인식을 할 거고, 이렇게 승용차가 들어오면 승용차로 인식을 할 거고, 승합차가 들어오면 승합차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서 원하는 특징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표시가 된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정답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을 때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어떤 지도학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도학습은 어떤 문제와 답을 같이 주는 거다 그랬을 때, 여기가 차다라고 하는 정답을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즘에 이제 뭐 데이터 뉴질 뭐 이런 정부 정책이 많은데, 데이터 뉴질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채용 사이트를 쭉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라벨러,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라벨러 채용 이런 게 있어요. 라벨러라는 게 이런 데이터의 라벨링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들입니다. 굉장히 라벨링 다수 채용 뭐 이게 다 뭐 이런 작업들을 어떤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작업자를 모집하는 광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이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방식, 뭐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만들게 되면 인공지능이 잘 동작을 할 테고, 규칙을 잘못 만들게 되면 똑같은 입력을 넣어도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이 있죠. 바나나를 넣었을 때 실제 결과가 바나나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기존의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이 바나나를 판정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규칙을 만족을 했을 때 바나나라고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규칙을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는 길고 노란색이고 약간 쉬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규칙을 정해놓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입력이 일단 긴지 노란색인지 약간 쉬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세 개를 다 만족을 하게 되면 바나나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바나나라고 하는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나 그림이라고 그림에 입력을 주면서 이것은 바나나라고 하는 답을 같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한 장이 아닌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의 바나나 그림을 주고 그게 바나나라고 답을 같이 주게 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보니 공통적인 특징은 길더라, 혹은 노란색이다, 약간 쉬었다라는 특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다, 노란색이다, 약간 쉬었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모델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런 모델에 실제 다른 형태 사진에 바나나를 넣게 되면 모델이 바나나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머신러닝의 동작 방식입니다. 규칙 기반의 기존의 인공지능의 문제가 뭐냐면, 바나나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길다, 노랗다, 뭐 약간 쉬었다 이 정도의 규칙만 가지고도 바나나를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칙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겠죠. 하지만 이런 규칙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성능의 편차가 개발자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하고 답을 같이 주고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개발자의 역량하고 인공지능의 성능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 그런 것들을 뭐 구글이나 이런 특정 회사나 연구단체에서 만들게 됩니다. 물론 대학원을 나오고 전공을 인공지능을 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겠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들이 만들 테고, 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져다가 쓰면 돼요.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알고리즘에다가 학습만 시켜서 모델만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의존하고 뭐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존 방식과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통째로 있던 바나나가 아니고 이게 슬라이스가 된 바나나도 바나나로 인식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변경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룰을 추가를 해야죠. 어쨌든 규칙 기반이기 때문에 규칙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원래 있는 그 원형의 바나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던 길다, 노란색, 약간 휘었다 이 세 가지의 규칙은 그냥 두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거나 혹은 하얀색이고 납작하고 둥글다 뭐 이런 정도의 추가적인 규칙을 넣어줘야 이제 이런 형태의 잘라져 있는 슬라이스 된 바나나도 바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슬라이스 된 바나나를 바나나로 인식시키기 위해선 동일하게 이런 슬라이스 된 형태의 바나나의 사진과 바나나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얀색이고 납작하고 둥글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모델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바나나를 판단하기 위한 모델은 뭐 길고 노란색이고 약간 쉬었고 하얀색이고 납작하고 둥글다. 뭐 이러한 복합적으로 모델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두 가지 조건이 잘못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바나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머신러닝은 어쨌든 굉장히 일정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만 충분하게 주어서 충분한 데이터 양으로 학습만 하게 된다 그러면 성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류는 어떤 레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사한 성질을 갖는 데이터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해놓게 되고 새로 입력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분류된 데이터 중에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한 건지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할 때 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중 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쭉 학습을 했더니 뭐 이런 동그라미 형태의 데이터하고 X표의 형태의 데이터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나뉘더라. 결국은 이 선을 그려주는 함수, 뭐 y는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1차원 함수가 있다 그러면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물은 요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의해서 요 구분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구분선에 의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요 함수에 의해서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를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중분류는 이진분류하고 다르게 좀 여러 가지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를 다중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안에 뭐 차도 있고 이렇게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은 다중분류가 되겠죠. 뭐 한 장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학습을 했을 때는 분류가 정확히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시키게 되면 분명히 자동차와 사람과 나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무 그림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자동차 그림이 들어오면 자동차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알고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은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을 함으로써 정답을 같이 주고 이 정답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은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시킬 때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공지능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나만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적에 맞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적용도 안 되고 실제 동작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쭉 인공지능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들,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5G 통신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뭐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뭐 딥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식 차원에서 이런 거를 내가 한번 들어봤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